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는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여러 교양서를 읽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이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간단한 문구는 준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출장으로 했던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최근 큰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도시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환대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 준호는 마을의 소박한 여관에 머무르게 되었고 여관 주인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축제의 절정이 다가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포함한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한 축제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큰 문제는 그 음식이 매우 맵고 향신료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 그 맛이 결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실 그 음식을 맛본 몇몇 방문객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준호 역시 처음에는 그 맛에 크게 당황했다. 그러나 준호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공리주의의 개념을 되새겼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행동이 무엇일까? 결국 준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입맛보다 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축제의 의미를 존중하기 위해 그는 고통을 참아가며 그 음식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곁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준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되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전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준호의 희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다음날 아침 마을 신문에는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음식에 빠지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마을 경제는 화랑을 띄었고 특히 음식과 관련된 체험은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연 내가 한 행동이 진정한 쾌락의 질을 추구한 것일까?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마을 전체에 기쁨을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맛없는 음식을 참아가며 먹어야 했던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후로 준호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개인의 쾌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낄 행복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마을에서의 경험이 준호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이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았다. 준호는 이제 어느 자리에서든 이 이야기를 통해 공리주의의 매력을 전하며 모두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넘나드는 재치있고 눈치 빠른 이야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의 재미난 면모를 소개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항상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희망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설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그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친구, 바로 안경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안경이라니 평범하기 그지없는 물건 아닌가? 그러나 알렉산드로는 그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자 머릿속에 가장 완벽한 안경을 그려보세요. 깔끔하고 튼튼하며 모든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안경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데아, 안경의 이데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안경은 각자 다 다르죠. 어떤 것은 코를 눌러서 불편하고 어떤 것은 귀에 잘 맞지 않아서 자꾸 흘러내리죠. 하지만 우리가 꿈꾼 그 완벽한 안경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며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 완벽한 안경을 만든 적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안경의 이데아, 난 개념이 흥미롭기 시작할 즈음 알렉산드로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데아는 안경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사랑, 용기 모든 것에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마주하며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잠시 후 그는 한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미래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소년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친절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에 알렉산드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너의 이상적인 어른의 이데아가 바로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이데아를 마음속에 품고 행동하다 보면 너는 그 이상에 가까워질 거야.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그 배후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종종 떠올리며 더 나은 자신을 꿈꾸곤 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오늘도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의 이상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론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과 인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사건으로 마을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지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두 친구, 알렉시스와 베로니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지만 배움의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알렉시스는 책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만족했고, 베로니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서로의 학문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베로니카가 소크라테스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알렉시스, 너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베로니카가 물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다양한 지식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베로니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짜 의도는 그보다 깊은 것 같아.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배움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말한 것 같아. 알렉시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베로니카는 알렉시스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고 해. 그는 여러 명사들과 지식인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지. 그런데 대화 중에 흥미롭게도 그들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모순과 빈틈을 발견했고 그때마다 질문을 던져 그들의 사고를 날카롭게 찔렀지. 그를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거나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충격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배움의 시작점이 되었지. 알렉시스는 베로니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니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가 점점 이해가 되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곧 새로운 배움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구나. 베로니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안에 있다고 본 것 같아. 우리도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알렉시스와 베로니카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걸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시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배움의 첫걸음이니까. 이렇게 두 친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동시에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그들 역시 질문하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철학자와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론에 깊이 감명받아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와 제자는 매일 아침같이 산책을 하며 삶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철학자가 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순간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고작 20년도 채 살지 않은 자신에게 그런 심오한 질문이 던져졌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제 답변은 아니오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철학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 영원 회귀를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구나. 궁금증에 가득 찬 제자는 이 신비한 인물의 존재를 처음 듣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을의 오래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혼자 사는 노인의 초라한 집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약간의 치매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무한히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아, 드디어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왔구나. 내가 겪은 건 축복이자 저주야.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죽고 다시 정확히 같은 날에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반복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으나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반복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강한 데자뷰와 함께 과거를 점점 더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를 자각했을 때 나는 공포에 휩싸였어. 늘 그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해야 하고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게 끔찍했지. 하지만 반복의 극한에 다다랐을 때 난 자유를 느꼈어.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그 결과를 껴안을 준비가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삶이 진정한 의미를 찾게 했지. 제자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노인의 말 속에서 그는 일상적인 삶이 반복이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경험만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험과 선택들이 어떻게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 후회들을 포용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영원 회귀가 주는 교훈은 간단해. 현재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은 곧 내가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니까. 이 아침의 산책은 더 이상 그저 그런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 회귀가 단순한 사고 실험 이상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삶의 의미를 곱씹어고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철학적 재현이었습니다.